안녕하세요 여러분, 간호사 아렌입니다. 오늘은 제 한국 임상 경력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정말 별 생각 없이 그냥 주저리를 해보려고요. 저는 한국에서 한 병원의 소아중환자실을 다닌 게 임상 경력의 전부고요. 그 이후는 상근직에 갔다가 해외 간호사로 나와서 다른 한국 병원이나 부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프리셉터 해봤는데 사진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액팅 간호사 했던 그 경험만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다른 게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한번 답해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중환자실은 영어로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고 ICU라 흔히 불립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네오네이탈 ICU라서 NICU, NICU라 흔히 불리고 소아 중환자실은 페디아트릭 ICU라서 PICU, PQ라고 흔히 불리는 것 같아요. NICU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조금 큰 병원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 PQ는 3차 병원 중에서도 없는 곳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국 PQ는 진짜 한 손에 꼽을 정도고 제 자대병원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임에도 PQ가 없다고 설명드리면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런 병원들은 소아중환자가 생기면 해야 하는 치료에 따라서 성인 ICU로 보내거나 전원을 아예 보내가지고 처음부터 소아에 집중된 중환자실을 가고 싶었던 저는 PQ가 있는 다른 병원을 선택해서 입사했습니다. 저는 PQ도 중환자실이니까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몇 년을 근무하면서 정말 PQ를 원해서 왔던 신규는 저 말고 거의 한두 명밖에 못 봤어요. 알고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가 없는 부서더라고요. 저는 그 덕에 가고 싶은 부서를 한 번에 갔으니까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사람들한테 인기는 없었지만 저한테는 일지망 부서라 정말 너무 좋았어요. 물론 일은 힘들지만 한국에선 어차피 안 힘든 부서가 없으니까 일적으로 바쁜 건 둘째치고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거랑 다른 게 아기들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아이들도 많이 오고 때로는 선천성 아니면 소아 때 진단받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성인도 와가지고 정말 넓은 스펙트럼의 환자를 봐야 하더라고요.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제가 다녔던 병원에서 16세 이하의 ICU 케어가 필요한 환자가 PICU 입실 기준이었는데 그 이상의 나이대도 진단받은 나이나 질환의 분류에 따라 주치의가 소아 쪽이라면 PICU로 와서 그랬어요. 가장 생각나는 예시는 21살이었나요? 그때쯤 유전질환이 발병한 환자였어요. 원래 유전자 문제가 있었는데 증상이 없이 성인이 돼가지고 아예 모르고 있다가 성인이 된 후에 증상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성인 쪽에서는 볼 수 있는 교수님이 없으니까 소아과 쪽 교수님이 담당을 해서 질환이 악화될 때는 PQ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건장한 남자분이셔가지고 체위 변경이나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10kg도 안 되는 애들 돌려눕히다 그분을 보면 슬퍼지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약간 중고등학생 남자애들을 봤었으니까 몰랐던 건 아니지만 진짜 그렇게 큰 성인을 보니까 성인 ICU에서 허리를 왜 그렇게 많이 다치는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그분의 슬픈 점은 CRRT에 관련된 거였는데요. 그분이 주로 입실을 하시는 게 하이퍼암모네미아였어요. 그때 CRRT를 돌리면서 레이트를 돌릴 때 엄청 빨리 돌리게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기계 최대 수치까지 올라갈 정도였어요. 저는 프리즈마 플렉스라는 CRRT 기계를 썼는데 그게 최대 수치가 그거였는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레이트 중에 하나를 6000cc/H로 돌렸습니다. 보통 제가 아는 CRRT 투석백은 5리터짜리여가지고 만약에 레이트 중에 하나를 6000cc/H로 돌리면 1시간에 6리터를 쓴다는 뜻이니까 5리터짜리 백을 50분마다 갈아줘야 되는 그런 식의 계산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50분마다 5리터 백을 들었다 놨다 하고 들어서 기계에 걸고 빼고 하다 보면은 진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그 레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플루언트 백도 갈아야 되잖아요. 이플루언트 백이 뭐냐면 CRRT가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거니까 신장 대사를 다 거치고 나온 노폐물이 쌓이는 부분이 신체에서는 블레더지만 CRRT에서는 이플루언트 백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모든 레이트를 거의 다 합친 값이 나와가지고 그분은 1000에 6000으로 돌리고 거기다가 수분 빼는 레이트까지 합하면은 7000 플러스 알파니까 이플루언트 백을 아무리 늦게 갈아줘도 3-40분마다 한 번씩 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3-40분마다 5리터짜리 백 한 번 비워주고 그 다음에 50분마다 5리터짜리 백 바꿔서 갈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시간 동안 5리터를 들었다 놨다를 2번씩 4시간 하다 보면
정말 너무 힘이 빠져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성인이어가지고 체해변경 같은 것도 힘이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들다 보니까 나는 성인 ICU의 그 엄청난 노동 강도는 뭔가 더 버틸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성인은 안 가겠다고 결정을 하게 됐어요. 뭐 앞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PICU가 엄청나게 성인 ICU랑 다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입실 기준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거든요. 뭐 호흡기 쪽에서는 하이플로우 이상이 필요하면 ICU에 온다거나 CRRT 필요하면 ICU 온다거나 아니면은 바이탈에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약물들을 써야 된다. 그 말인 즉슨 바이탈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뭐 하트레이트가 들쭉날쭉 한다든지 BP가 엄청 떨어진다든지 너무 높다든지 그런 분들이 오는 거는 성인 ICU나 PICU나 입실 기준이 꽤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매분 매시간 어떻게 상태가 바뀔지 모르는데 쓰는 기계가 비슷해요. 성인에서 쓰는 벤틸레이터 PICU에서도 쓰고 CRRT도 다 공유하고 에크모도 다 공유하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사실 뭐 엄청 크게 간호 측면에서 다른 점이 많다라고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한 예로 인공호흡기 달고 있으면은 스파이널 인주어리 같은 금기가 아니면 최대한 감염 예방 위해 가지고 머리를 올리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거는 뭐 성인이나 소아나 다 똑같은 그런 게 같고요. 심전도 잃는 것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소아중환자실에 있다가 해외에서 다른 성인 중환자실 간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PICU가 만약에 해외 ICU로 가고 싶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소소한 점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폐렴, 신부전, AKI처럼 성인과 같은 질환을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성인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성인에서 볼 수 없는 치료나 약을 쓰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성인에선 흔하지만 소아에서 보기 힘든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같은 질환인데 치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성인에서 볼 수 없는 치료나 약을 쓰는 케이스가 아무래도 저는 생각나는 게 CHD,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요. HLHS라고 좌심실이 심각하게 형성이 덜 돼가지고 수술을 여러 번 해서 우심실이 좌심실 기능을 하게끔 바꿔주는 게 있는데 그런 종류의 수술을 성인에서는 사실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꼽고 싶고요. 성인에게는 흔한데 소아에서 볼 수 없는 거는 정말 여러분 다들 아실 치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인성 질환을 PICU에서는 정말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소아와 성인에게서 모두 있을 수 있는 질환인데 치료 선택지가 다른 거는 ESRD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조금 소아 측면에서는 슬픈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AKI에서 결국에 ESRD까지 진행된 케이스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처음에는 중환자실에서 CRRT 돌리면서 키드니 펑션이 돌아오길 기다리다가 결국에 안 되면은 뭐 퇴원이나 아니면 병동에 가기 위한 투석 선택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씩 하는 그런 HD를 치료로 흔하게 할 수 있는 선택지로 고려하는데요. 작은 소아는 혈류를 그렇게 빨리 돌려버리면은 그게 바이탈이 너무 언스테이블해져가지고 보통은 버틸 수가 없어요. 뭐 18, 19 이 정도 나이가 돼가지고 성인이랑 신체가 굉장히 비슷할 땐 어떨지 모르겠지만 작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석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PD를 더 많이 고려를 합니다. 또 다른 거 제가 최근에 굉장히 놀랐던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CPR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뭘 알게 됐냐면 CPR 할 때 성인들은 블러드가스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BGA를 그렇게 자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CPR을 1시간 한다 그러면 진짜 5분에서 10분마다 블러드가스 돌리면서 교정해야 될 거 교정해주고 이렇게 최대한 CPR 내에서도 중간중간에 수치를 교정해주면서 돌아오는 걸 봅니다. 이게 제가 들었던 분은 성인 ER이고 저는 PICU여가지고 라인 확보나 상황 같은 게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성인에서는 BGA를 그렇게 CPR 상황 내에서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걸 듣고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PICU에서 CPR 하면서 전해질 약 주는 거 이것저것 막 계산하는 거 이게 너무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조금 억울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했던 길이니까 받아들였고 유감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에 나온 소아중환자실 간호사가 아기 환자한테 예쁘다, 사랑한다 하는 부모님이 제보한 영상 보신 적 있나요? 그게 아이가 가지고 있던 태블릿 PC였나요? 거기에 홈캠 앱이 우연히 켜지면서 찍힌 거였는데 뭐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의료진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소아중환자실에서 일해본 사람으로서 처음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아, 저 간호사 진짜 운이 좋았다. 물론 의료진들은 다들 환자들을 정말 예뻐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직급이 높건 낮건 진짜 나한테 너무 어려워 보였던 교수님이나 올드쌤들이 귀여운 소리, 혀 짧은 소리 막 내면서 애기들 좀 웃겨보려고 하는 모습을 본 게 그런 게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절대 그런 좋은 시간들을 호락호락하게 두지 않습니다. 간이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환자들보다 좀 더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편인데 한국은 그런 환자들도 1대1로 간호하게 두지 않죠. 인공호흡기단 간이식 환자 보면서 한두 명의 환자를 더 붙여줍니다. 아무리 신경을 써주더라도 병동 중증도가 너무 높고 에크모가 달고 있는 애들도 있을 경우에는 인공호흡기에 CRRT까지 있는 환자를 간이식 환자랑 같이 보라고 그렇게 둘을 배정을 해줘요. 그나마 셋 배정 안 해주는 게 최대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럼 과연 간호사가 아기한테 예쁘다, 사랑해 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시켜줄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대부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나마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들이면 그런 정서적인 케어가 있더라도 어쨌든 삽관이랑 수술 부위에서 오는 불편감을 상황 이해로 무마시킬 수가 없으니까 진통제로 재우는 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체제가 있다는 느낌, 내가 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10대의 여러 치료 속에서 보호자도 없이 잘 모르는 의료진 사이에서 정서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애들은 진짜 더 안 좋습니다. 차라리 뭐 삽관에 있고 CRRT 돌리고 있고 이러면은 얘네도 통증 수준이 굉장히 높을 때니까 재우겠죠. 그런데 인투베이션도 워낙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하이플로우로 버티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애들은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을 만한 보호자가 옆에 없으니까 간호사한테 정말 많이 기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계속 불러요. 옆에 있으면서 간호사가 계속 이것저것 얘기해주고 자기를 안심시켜줬으면 좋겠고 뭐 때로는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자기 옆에서 차팅만 해도 된다고 하는 아이도 있었는데 사실 간호사는 너무 바빠가지고 그거를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상인 애들 셋 보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아무리 의식 상태가 뭐 있는 애 없는 애 섞여 있고 침대에 그냥 있는 아이더라도 셋을 보다 보면은 진짜 감정적인 케어까지 다 해줄 정신이 없어요. 중환자실에 입실한 만큼 진짜 거의 매 시간마다 바이탈 보고 약 주고 해야 되는 애들인데 그렇게 애들 셋을 챙기는 거잖아요. 제가 연차가 쌓이고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지니까 애들이랑 대화하면서 조금 진정시키고 감정적인 케어를 해줄 시간이 생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있는 건 아니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많을 정도로 간호사의 워크로드가 정말 높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런 정서적인 케어는 바이탈을 유지하거나 랩을 교정하거나 이런 문제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잘 못해주는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신 것 같은 그런 이상적인 아이를 향한 사랑과 애정에서 나오는 좋은 수준의 케어는 한국 PICU에서 정말 운이 좋아야 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만둔 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적어도 저는 그만두기 전까지 그걸 지속적으로 느꼈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랑 죄책감이 제가 한국 PQ를 떠나고 싶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진짜 계속 소아과가 인기가 없고 딱히 희망이 없는 곳이었더라도 저는 그런 죄책감이 없었으면 한국에서 그리고 PICU에서 더 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연차가 쌓이면서 점점 제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 보이고 나머지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하나도 안 보이니까 결국에는 제 임상 경력이 끊기고 해외 간호사의 길이 좀 멀어지더라도 저에게 너무나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임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백의의 천사 같은 너무나 이상적인 그런 간호를 한국의 PQ에서 흔하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예뻐하는 그 온전한 시간이 뭐 내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그래도 다들 틈틈이 내면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는 해요. 그 기사를 다시 얘기를 하자면 거기서는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니까 우리들의 아이를 의료진이 참 예뻐하면서 잘 돌봐주고 있어요 하는 그런 입장이 들어갔지만 경력자로서 느끼는 거는 의료진도 정말 애들을 보면서 힐링을 많이 하는 그런 순간들이 기억에 남아요. 특히 잘 웃는 애가 있다. 그러면 진짜 모든 의료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거기 가가지고 그 앞에서 재롱을 떠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규 때 너무 어렵고 무섭게만 보였던 그런 분들도 아이들 앞에서 무장 해제되는 거 보다 보면 약간 심리적인 거리감도 사라지고 저도 그 옆에서 애들을 보면서 대화를 하게 되니까 약간 의료진끼리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특히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아마 제가 신규를 벗어났던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하필 예상치 못한 CPR이 터져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바빴던 날이었어요. 1시간 전후로 CPR을 하다 보니까 다들 엄청 지쳐있었고 할 일도 많았는데 다들 급한 걸 끝내고 나면은 어떤 애 앞으로 하나 둘씩 모이는 거예요. 그 환자가 진짜 이름만 불러도 까르르 잘 웃는 한 돌쯤 된 아기였는데 다들 그 아기 보면서 힐링하려고 모인 거더라고요. 그게 뭐 서로 이야기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을 어느 정도 막 엄청 정리하고 나면 시간이 될 때마다 1, 2분씩이라도 와서 보고 가려고 그 앞에 모였던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막 교수님이 왔다 가시고 레지던트 쌤들도 막 왔다 가고 올드 쌤들도 와가지고 애기 이름 한 번씩 부르다 가고 이런 식으로 애기들 보면서 힐링을 하니까 그 CPR로 엄청 긴장감 있던 분위기가 점점 사그라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게 진짜 소아과의 매력인 것 같다. 나는 이거를 잊지 못하겠구나 라는 거를 너무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일하면서 계속 그렇게 좋은 것들을 보기 위해 소아과에서 일을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피할 수 없는 단점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이게 조금 케바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단점이라고 인식되는 것 같아서 단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소아중환자실은 대부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애들이 옵니다. 특히 상급병원일수록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이유가 있는데 조금 커가지고 아프기 시작한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한 장기가 있으니까 아파도 버틸 만한 힘이 약간은 있거든요. 근데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이미 수정 단계에서 유전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훨씬 더 미숙한 장기로 질병을 헤쳐나가야 하다 보니까 약간 더 아픈 것 같고 중환자도 더 잘 되고 후유증이 생길 확률도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애들보다는 더 어린 아이들이 중환자실에 와가지고 의사소통이 되는 케이스보다는 안 되는 케이스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의 애들이랑 있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이 안 통하는 애들 아니면 고집 부리는 애들 그런 애들 있다고 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진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말을 통해야 되는 성인인데 제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고집센 성인이 있다 그러면 그게 더 화가 나거든요. 하지만 8살 애가 3분마다 뭐 면회 시간 언제예요? 언제 집에 가요? 언제 엄마 봐요? 이러는 거는 뭐 애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상이지 이러고 별로 막 그렇게 크게 마음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게 많은 사람한테 단점으로 꼽게 된 이유가 제 PICU 동기들이나 같이 일했던 분들이 떠나고 나서 했던 말들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랑 있거나 고집 부리는 애들이랑 있는 거를 굉장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고 나중에 성인 쪽으로 이동한 후에는 말 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집을 부려도 어쨌든 어느 정도 설득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랑 대화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환자 설득을 쉽게 할 수 없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소아과 쪽 특히 중증도가 높은 병원의 소아과 쪽은 조금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ICU라면 대부분 겪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을 하나 얘기해 볼까 해요. 이거는 성인이든 소아든 상관없이 겪는 스트레스인데요. 바로 나쁜 예후와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일하면서 겪는 그런 압박감입니다. 저는 솔직히 본인이 정신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다, 쉽게 우울해지거나 상처를 받는 스타일이다 하면 절대 ICU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 극복하는 체계가 잘 안 잡혀 계신 분도 ICU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잘못된 술기로 인해서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고 영구적인 손상 또는 죽음을 겪을 수 있다는 그 압박감이 ICU에서는 정말 피할 수 없고 근데 사람을 빨리 지치게 하더라고요. 한국은 거기다가 애초에 간호사에게 요구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함께 영향을 받아서 만약 ICU, 특히 중증도 높은 ICU를 가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본인 건강을 먼저 돌아보고 결정하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신체적으로 체력이 강한 건 아닌데 그래도 환자의 죽음에는 처음 제가 겪었던 CPR을 빼면 엄청 우울해지는 타입이 아니라 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PICU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가족들이랑 같이 살면서 위로받고 응원받는 거였고 두 번째는 종교시설에 가서 약간의 명상시간 그리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였어요. 저는 불교라서 절에 주로 갔는데 3배를 하던 108배를 하던 항상 마지막 절을 할 때 그동안 나랑 같이 있었다가 하늘나라로 보내준 아이들 명복을 빌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방법도 있었지만 저를 또 지켜줬던 건 결국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신규 때의 저는 적절한 치료면 모든 케이스가 다 치료 가능하고 잘 나아져서 가지 않을까, 인간이 열심히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였어요. 근데 애들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같은 질환인데도 누구는 약 잘 듣고 누구는 수술해서 바로 안정 찾고 이러는데 누구는 약을 써도 계속 재발하고 수술 뒤에도 헤모다이내믹이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재수술하는 게 보이니까 아, 이게 인간의 한계는 결국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환자 임종 뒤에 애기 어머니가 차지쌤한테 물어보셨거든요. 이렇게 사망하는 애들 많이 보실 텐데 그게 무뎌지지 않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차지쌤이 뭐라 하셨냐면은 자기는 10년을 겪었는데도 무뎌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무뎌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항상 모든 죽음은 너무 슬프고 짜증나고 아쉬움이 남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의료진도 모두 인간이고 우리가 예측하고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앞을 보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당장 저도 언제 어떤 병으로 사고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든 건 확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통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예후가 나쁜 케이스를 보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다시 저를 추스르고 앞으로 볼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나는 건 이 정도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녹화 시간을 보니까 아주 가관에다가 제가 주제를 막 엄청 명확하게 정해놓은 게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너무 마이너한 부서라서 요청이 없을 것 같지만 특정한 주제로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PICU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중에 소아과 에피소드를 포함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더 들고 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시간을 위해 그리고 다음 주제를 위해 떠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